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배터리 한 30% 남았다고 떠 있어서 안심하고 막 우버를 부르려는데 네.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꺼지면서 폰이 완전히 방전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그거 진짜 당황스럽죠. 길 한복판에서. 그렇죠. 아니면 전기차를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반토막이 나서 황당했던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이걸 그냥 일상에 짜증나는 변수나 기계가 변덕을 부리나 보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넘기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는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다. 네, 녀석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아주 미세한 주파수의 파동을 통해서 나 지금 속이 골마 터지고 있어라고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실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부터 수천만 원짜리 전기차까지 우리는 그 까만 상자 안에서 대체 화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믿고 쓰는 거죠. 맞아요. 약간 불확실성을 안고 시한폭탄을 쓰는 것과 같달까요?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뜯어보지 않고도 녀석의 현재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앞으로 정확히 며칠 뒤에 수명이 끝납니다. 이런 사망 날짜까지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야, 그거 진짜 혁명적인데요. 자, 이걸 오늘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배터리 기술 발전사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배터리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상태를 진단하는 그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줄여서 EIS라는 기술이 어떻게 그 배터리에 숨겨진 비명을 주파수로 번역해내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리고 왜 수십 년간 인간과학자들이 매달렸던 수학적 예측 모델이 현실 세계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또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배터리의 언어를 학습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는 기존의 모든 전제 조건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최신 기술이 등장하죠. 바로 비선형 주파수 분석, 즉 바이스펙트럼 기술입니다. 바이스펙트럼? 이름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배터리의 노화 과정을 데이터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내는 그 최전선의 연구 노트들을 오늘 하나로 쫙 연결해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부터 해결하고 가죠. 배터리를 뜯지 않고 내부를 본다. 네. 오늘 자료를 보니까 EIS라는 걸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배터리의 5에서 10mV 수준의 그 아주 작은 진폭으로 교류 신호를 인가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에다가 미세한 전기 초음파를 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장기 상태 볼 때 초음파 쏘고 반사되는 파종 분석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쏘고 돌아오는 걸 본다. 네. 배터리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교류 전류를 쏘아 보내고 그 응답을 봅니다. 보통 0.01Hz의 아주 느린 저주파부터 시작해서 10만 Hz의 초고주파까지 수입, 즉 쫙 훑어내리면서 신호를 주는 거죠. 쭉 훑어낸다. 그러면 배터리가 대답을 하나요? 그렇죠. 배터리 내부의 각기 다른 화학적 반응들이 주파수 대역마다 서로 다르게 응답을 보내옵니다. 잠깐만요. 굳이 왜 주파수를 10만 헤르츠에서 0.01Hz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쏘는 건가요? 왜냐면 그냥 한번 찌릿하고 전기 신호를 강하게 줘보면 내부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배터리 내부에는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랑 아주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다르군요. 맞아요. 고주파 대역에 빠른 신호를 주면 주로 전해질이나 분리막처럼 물리적으로 저항을 일으키는 녀석들이 즉각적으로 팍 응답을 합니다. 약간 뼈를 보는 엑스레이 같은 거네요. 오, 비유 좋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중간 대역으로 천천히 낮추면 이번에는 배터리 음극 표면에 생기는 얇은 찌꺼기막이 있거든요. 그걸 SAI 피막이라고 하는데 SEI 피막이요? 네, 그 피막의 상태 그리고 리튬 이온이 전자를 주고받는 전하 이동 저항에 대한 정보가 거기서 튀어나오죠. 전하 이동 저항이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 RCT 값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게 정확히 배터리 안에서 약간 어떤 느낌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일종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라고 상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톨게이트요? 네. 리튬 이온이라는 자동차가 전극이라는 목적지로 들어가려면 전자를 내놓거나 받아야 하는 톨게이트를 무조건 지나야 해요. 표를 끊어야 들어갈 수 있군요. 그렇죠. 배터리가 건강할 때는 이 톨게이트 직원의 일 처리가 엄청 빠릅니다.
샥샥 지나가죠. 하이패스처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노화되면 이 직원의 행동이 엄청 굼떠지고 차들이 막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전하이동 저항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아하, 차가 밀리는 거구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느린 저주파 대역에서는 리튬이온이 전극 내부로 서서히 스며드는 확산 현상까지 다 관찰할 수 있죠. 와, 주파수를 달리하는 것만으로 뼈대부터 혈관의 피막, 또 영양분이 스며드는 과정까지 완전히 층층이 스캔을 뚫은 거군요. 완벽한 종합 건강 검진인 셈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 응답 결과를 시각화했다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나이퀴스트 플롯이라고. 네네, 나이퀴스트 플롯. 솔직히 처음엔 이거 보고 좀 난해했어요. 가로축이 실수부고 세로축이 허수부인데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프에 뜬금없이 막 반원 두 개가 틱 그려지고 그 뒤로 45도 직선이 쭉 뻗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새 배터리는 이 반원이 작고 깔끔한데 늙은 배터리는 이 반원이 마치 비만증에 걸린 것처럼 엄청 뚱뚱하게 부풀어 오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도대체 배터리가 늙었다고 이 반원이 왜 커지는 겁니까? 아,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 반원의 크기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톨게이트의 병목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막힌 차들의 양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배터리를 오래 쓰면 음극 표면에 SEI 피막이 약간 물때처럼 두껍게 껴요. 활물질 구조도 막 무너지고요. 네네. 그러면 이온이 이동하기 힘들어지면서 저항이 커지겠죠. 이 엄청난 병목 현상이 나이퀴스트 플롯상에서는 그 중간 주파수 대역의 반원이 거대하게 비대해지는 형태로 눈에 빡 보이는 겁니다. 아, 저항이 커지니까 반원이 부푼다. 그럼 겨울철 아침에 밤새 밖에 세우던 전기차 시동 켜면 막 주행거리 뚝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 그래프로 설명이 되나요? 오, 완벽하게 설명되죠.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면 톨게이트 직원들이 얼어붙어서 손이 굳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표를 못 끊창그려? 네. 리튬 이온이 전자를 주고받는 그 전하이동 저항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이때 나이퀴스트 플롯을 딱 찍어보면 두 번째 반원이 화면을 뚫고 나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염증이 팅팅 부어있는 게 그냥 뚜렷하게 잡힌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리가 명확한데 왜 이 데이터를 해석하던 인간 과학자들의 전통적인 모델, 이른바 등가회로 모델이라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고 자료에서는 꼬집는 건가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항이랑 커패스터 같은 전기 소자들로 계산식만 정교하게 막 잘 짜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온도를 딱 25도로 고절하고 외부 충격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실험실 조건에서는 사람이 만든 그 수학 공식이 기가 막히게 통했어요. 네, 실험실에서는요? 하지만 이 등가회로 모델은 규칙이 무너진 현실 세계로 나오는 순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어떤 약점이죠? 배터리가 심하게 열화되거나 온도가 막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피막 반원과 전하이동 저항 반원이 서로 겹쳐버려요. 아, 반원 두 개가 하나로 뭉쳐버린다고요? 네,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사람의 눈이나 전통적인 수식으로는 도저히 이 두 개의 저항을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와, 두 반원이 겹쳐서 거대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이게 피막에 때가 낀 건지 아니면 톨게이트 직원이 느려진 건지 원인 파악이 전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배터리 종류마다 소재나 화학 조성이 다 다르잖아요. 바뀔 때마다 사람이 이 회로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아, 모델을 매번 새로 짠다고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심지어 실제 환경에서는 온도도 제멋대로고 운전자의 충방전 패턴도 불규칙하죠. 결국 사람이 짠 피팅 알고리즘이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됩니다. 로컬 미니멈이라면 그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막 하다가 아유 도저히 모르겠다. 대충 이쯤이 정답인 것 같아 하고 엉뚱한 오답에 안주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실험실의 규칙이 무너진 현실 세계 앞에서는 사람이 만든 룰 베이스 수식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인공지능, 딥러닝이 등판하는 겁니다. 수많은 배터리, 예측 불가능한 온도 변화, 막 10년치 충전 습관에 대한 방정식을 사람이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파수에서 얻은 EIS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트렌드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딥러닝한테 규칙을 다 떠먹여주지 말고 그냥 엄청난 양의 주파수 데이터를 툭 던져주면서 야, 네가 알아서 상태를 좀 진단해봐 라고 하는 거군요. 네, 똑똑하게 잘 찾아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진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요. 연구자들이 초반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더라고요. 네, 데이터 입력 방식에서 좀 고생을 했죠. 맞아요. 이 복잡한 주파수 데이터를 AI한테 도대체 어떻게 입력할 것이냐. 데이터를 그냥 실수와 허수 숫자로 길게 늘어놓는 원디 방식도 썼고, 심지어 아까 그 반원 그려진 나이퀴스트 플롯을 진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이미지 인식 AI인 CNN한테 던져주는 2D 방식도 썼다고 나오거든요. 네, 초기에는 그 CNN 딥러닝이 꽤 유행했습니다. 그래프의 반원 크기나 직선의 기울기 변화를 AI가 시각적인 이미지 패턴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형태 변화를 AI가 잡아내길 기대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의아했어요. 왜요? 주파수 데이터라는 건 수수께끼 같은 암호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정밀한 수치잖아요. 소수점까지 딱 떨어지는. 그렇죠. 정밀한 숫자들의 배열이죠. 근데 이걸 굳이 이미지로 변환해서 AI에게 보여준다는 건 이건 마치 어떤 AI한테 음악을 들려주면 될 걸 굳이 그 음악의 악보를 사진으로 딱 찍어서 야, 이 노래 어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와, 악보 비유 진짜 기가 막히네요. 나이키스트 플롯을 이미지 픽셀로 변환하고 압축하는 순간 그 소수점 단위의 정밀한 주파수 정보들이 다 뭉개지고 날아갈 텐데요. 정확하게 상황을 꿰뚫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CNN 방식이 부딪힌 거대한 벽이었어요. 역시 문제가 있었군요.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에서 픽셀 보관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 배터리에 미세한 열화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작은 주파수 값들이 흐릿하게 다 뭉개져 버려요. 아까워라.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배터리 진단은 정밀도가 생명인데 데이터의 근본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사진 줌인했더니 픽셀 깨져서 범인 얼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악보 사진을 찍는 건 실패했다. 그럼 연구자들은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나요? 최신 트렌드이자 이심층 탐구 자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시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SI의 주파수 데이터 자체에 DCT, 즉 이상 코사인 변환을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DCT요? 잠깐, 우리 컴퓨터에서 흔히 쓰는 그 JPG 사진 파일 압축할 때 들어가는 그 기술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하지만 이미지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 파동 그 자체를 압식해버리는 겁니다. 파동 자체를 압축한다고요? 네, 배터리에 손 수백 개의 주파수 응답 데이터에 DCT 변환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열화와 직결되는 묵직하고 핵심적인 정보들이 저주파 개수 쪽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핵심만 모이는군요. 반대로 고주파 쪽에 떠다니는 자잘한 노이즈나 덜 중요한 정보들은 과감히 잘라내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100차원의 엄청 복잡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상위 20개에서 30개의 핵심 개수만 딱 남기면 전체 주파수 특성의 95% 이상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와, 음악으로 치면 백그라운드에 깔린 그 지지직거리는 잡음은 다 지워버리고 노래를 관통하는 핵심 비트랑 베이스 라인만 딱 뽑아내는 거군요. 맞아요. 알짜배기만 남는 거죠. 100기가짜리 파일을 20기가로 압축했는데 음질은 그대로 살아있다니 이거 엄청난 이득이네요. 엄청나죠. 파라미터 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연산량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서버용 컴퓨터가 아니라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C 칩에도 이 AI를 가볍게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 알아서 계산이 돌아가는 거군요. 네, 이를 SDCT, FFT 같은 경량 인공지능 모델과 결합하면 속도와 정확도를 두 마리 토끼처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압축된 핵심 비트만 AI의 귀에 직접 꽂아준다. 통쾌한 해결책이네요. 자, 이렇게 AI에게 배터리의 언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네. 그럼 AI는 도대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측해내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AI의 임무가 크게 SOC, SOH, 그리고 RUL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SOH는 지금 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몇 % 남았는지 보여주는 현재 충전 잔량입니다. 이건 AI가 아주 쉽게 막 1, 2% 오차 내로 족집게처럼 딱 맞춰냅니다. 오, 훌륭하네요. 두 번째 SOH는 배터리의 영구적인 건강도예요.
처음 샀을 때 100%였던 건강이 폰을 쓰면서 점점 깎여나가는 걸 추적하는 건데 배터리 수명 80% 남았습니다. 이런 거 뜨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는 전화이동 저항과 SAI 저항의 그 미세한 누적 증가량을 파악해서 이 건강도 역시 0.5% 수준의 놀라운 정확도로 추정해냅니다. 와, 0.5% 오차면 진짜 거의 완벽하네요. 오늘 퇴근길에 폰이 꺼질지 말지를 알려주는 잔량, 그리고 내 차 배터리의 전체적인 노화 상태는 이미 완벽하게 정복을 했다는 거군요.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죠. 여기까지 들으면 AI가 진짜 배터리의 모든 걸 꿰뚫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배터리를 앞으로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충전해서 쓸 수 있는지 맞추는 RUL, 즉 자녀 유효 수명 예측에서 AI가 아주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미래를 맞추는 건 이토록 어려운 겁니까? AI가 계산을 잘 못하나요? 단순히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거랑 미래의 궤적을 그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단일 EIS 측정 한 번으로는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의 충방전 사이클에 걸친 시계율 추세를 봐야 하고 심지어 예측의 불확실성까지 다뤄야 하죠. 불확실성이요? 그래서 최근에는 NLL 손실함수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이 RUL을 예측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좀 막히네요. NLL 손실 함수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AI가 수학적으로 쫙 계산해서 앞으로 100번 충전하면 당신 배터리는 죽습니다. 라고 딱 떨어지게 말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단정적인 예측은 오히려 엄청 위험해요. 왜죠? 온도나 사용자의 급가속 습관 같은 변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NLL, 즉 음의 로그 우도 손실함수는 AI가 정답을 하나의 숫자로 띡 던지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로 대답하게 훈련시키는 방식이에요. 확률 분포로 대답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앞으로 100번 정도 남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오차 범위는 위아래로 한 10번 정도이고 이 예측에 대한 저의 확신도는 90%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AI가 스스로 내가 틀릴 수도 있는 범위를 인정하게 만든다. 이거 되게 인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신뢰성이 확 올라가죠.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 이 연구가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AI의 수학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기존 EIS 기술이 배터리에게 던진 질문 자체가 완전히 틀려먹었다는 데 있죠.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너무 정직하고 착한 녀석으로 오해했다면서요. 이 대목이 배터리 진단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배터리를 선형 시스템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가정했어요. 선형 시스템이라면 내가 1만큼 찌르면 1만큼 아프다고 대답하고 2만큼 찌르면 2만큼 아프다고 아주 정직하고 비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10만 헤르츠에 대한 답을 받고 1헤르츠를 쏘면 1헤르츠에 대한 답만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실제 배터리가 늙어가는 과정은 철저하게 비선형적입니다. 비선형적이다. 예측을 벗어난다는 뜻인가요? 네, 내부에서 SEI 피막이 지멋대로 불규칙하게 자라나고 충전 중에 리튬이 뾰족한 금속 형태로 막 뭉치는 리튬 플레이팅 현상이 생기고요. 활물질 입자에는 쩍쩍 금이 가는 균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와, 안에서 아주 난리가 나고 있었네요. 이 모든 파괴적인 노화는 선형적인 공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엄청 변덕스럽고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배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불규칙한 화학 반응들이 지들끼리 얽히고 설키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직한 EIS 방식은 이 비선형적인 징후들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한계를 박살내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 바이스펙트럼 기술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바이스펙트럼. 이름부터가 뭔가 스펙트럼이 두 개라는 뜻 같은데요. 오, 눈치가 빠르시네요. 정확합니다. 기존에는 주파수 하나만 쏘아서 파워 스펙트럼을 봤다면 바이스펙트럼은 F1과 F2,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배터리에 동시에 쏘아보냅니다. 두 개를 동시에 쏜다고요? 네, 만약 배터리가 정말 정직한 선형 시스템이라면 F1과 F2에 대한 대답만 각각 따로 돌아와야 정상이거든요. 그쵸? 1 더하기 1은 2니까요. 그런데 속이 고마있는 비선형 배터리의 경우 내부에서 이 두 신호가 지들끼리만 섞이고 간섭을 일으켜서 뜬금없이 F1 더하기 F2라는 위상 결합 신호를 훅 뿜어냅니다.
전혀 다른 제3의 대답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바이스펙트럼은 바로 이 엉뚱하게 튀어나온 비선형 신호를 낚아채는 아주 날카로운 수학적 렌즈입니다. 와, 이거 진짜 기발한데요? 비유하자면 경찰이 용의자를 신문하는 거랑 비슷해요. 용의자한테 한 가지 정직한 질문, 그러니까 F1만 딱 던지면 용의자는 아주 매끄럽게 준비된 거짓말을 합니다. 완벽한 선형적인 대답이죠. 네. 그런데 수사관이 예상치 못한 두 개의 질문, F1과 F2를 동시에 훅 던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용의자가 당황해서 머릿속이 꼬이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모순된 대답을 무심코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순, 그 당황한 흔적이 바로 배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즉 비선형 신호인 거군요.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두 질문이 부딪혀서 만들어낸 모순을 정확히 포착하는 거죠. 신문기법이네요, 완전. 그리고 이 바이스펙트럼 기술의 더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순수한 가우시안 노이즈, 즉 무작위적인 잡음 환경에서는 이론적으로 이 값인 완벽하게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0이 된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자동차 엔진이 진동하고 온도가 변해도 네. 다른 잡음은 싹 다 무시하고 오직 용의자가 흘린 그 미세한 모순의 목소리만 핀셋처럼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이 비선형 신호는 배터리의 전체 용량, 즉 건강도인 SOH가 80% 밑으로 눈에 띄게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 배터리 용량이 아직 막 95%, 98% 이렇게 생생해 보이는데도 이미 세포 단위에서는 나 지금 망가지고 있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암세포가 덩어리로 커져서 엑스레이에 잡히기 전에 미세한 분자 단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경보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진짜 배터리 관리의 판도를 바꿀 만한 발견이네요. 그래서 이 엄청난 발견을 실용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이 거대한 바이스펙트럼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DCT로 확 압축해버립니다. 아, 여기서 두 기술이 만나는군요. 비선형의 모순된 흔적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비트만 쫙 뽑아내는 거네요. 네, 그런 다음 SDCT, WebT 같은 아주 가벼운 딥러닝 모델에 태워서 파인튜닝을 진행하죠. 현재 나사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방대한 배터리 열화 데이터셋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 바이스펙트럼과 DCT 기반 딥러닝을 결합한 연구는 아직 논문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야말로 완벽한 블루오션입니다. 정직한 주파수 질문의 한계를 깨고 두 개의 주파수로 기습신문을 해서 당황한 흔적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복잡한 흔적을 핵심 비트로 압축해서 인공지능의 귀에 꽂아준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칩만으로도 완벽한 노화 예측과 잔여 수명 계산이 가능해지겠네요. 인간이 실험실에서 만든 수식의 한계를 데이터의 힘으로 돌파하고 또 딥러닝의 그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적 한계를 바이스펙트럼이라는 물리화학적 통찰로 극복해내는 완벽한 융합이죠. 기술이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여정을 쭉 따라오다 보니 문득 이런 도발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만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 비선형 주파수 분석 기술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요? 네. 우리가 매일 차를 타고 건너는 거대한 한강다리, 내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의 철근 구조물, 이런 거대한 인프라들도 사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선형의 붕괴 징후들을 뿜어내고 있을 텐데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프라의 필요도나 미세 균열을 조기에 잡아내는데도 원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짓는 모든 기계와 건축물들이 저는 앞으로 정확히 3년 2개월 뒤에 무너집니다 라고 스스로의 사망 날짜를 선고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절박한 구조 신호를 실시간으로 오차없이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겠죠. 우리는 더 이상 기계를 고장나면 버리고 고치는 수동적인 소모품으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중고차 시작이 가격 책정 방식부터 도시를 짓고 관리하는 사회적 시스템, 나아가 기계의 죽음을 대하는 인류의 철학적 태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을까요? 사후 대응의 시대에서
완벽한 사전 예측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셈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30% 남았다고 안심하던 폰이 픽 꺼져버리는 건 사실 배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녀석이 쉼없이 보내왔던 비선형의 속삭임을 우리가 듣지 못했던 탓이죠. 맞습니다. 이제 주파수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귀를 달게 된 우리는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 배터리는 속으로 어떤 숨겨진 진실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